경쟁사가 많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항암제 부분은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CMO, CDMO 기업들은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지금 1위를 가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네.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그렇죠. 플랫폼 기반의 근데 뭐 신약도 만들지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제 골치 아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좋은 해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강하나 대표께서 이번에 새로 쓴 책인데요.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순서는 독이 책방 아니고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에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게 어제 발간돼 가지고 저한테 제가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그걸 투자를 못해서 못 먹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일단 공부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을 위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 책의 앞부분 한 4분의 1 정도를 읽으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세포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 세포가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포가 움직이는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동을 하면서 약학적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읽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직 다 어제 잡아갖고 다 못 읽었는데, 예,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이 근본적인 그 의학 시스템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과학 단계로 갔구나. 진짜 전자현미경이 생겨서 열린 산업세계구나. 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단의 내용들을 보고 그 세포단의 안쪽까지 더 들어가서 뭐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핵 이 안에 움직이는 기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그 전달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슈가 된 뭐 알테오젠, 레코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이런 데가 되는 거 맞는 거죠? 좀 뭐 기본적으로 몸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이게 왜 전달이 되는 거고 왜 이 전달 체계를 바꿨을 때 더 좋은지 혹은 왜 이 플랫폼 자체가 지금 유망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그냥 큰 틀에서는 지금 유망한 기술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체 신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책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오늘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의 의학의 핵심은 세포를 분해하는 거 아니에요? 세포를 이제 많이 활용하죠. 세포 치료제도 뭐 있고 아니면 유전자를 활용해서 이제 세포를 어떤 식으로 뭐 바꾼다든지 혹은 이제 뭐 유전자 기반으로 뭐 유전자를 이제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거의 소우주처럼. 네네. 사실 세포 하나를 보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뭐 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세포 하나가 보이는 건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소우주처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책에서 보면 그거 나오는데 핵이 있고, 핵 안에도 또 안에 또 있어. 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DNA, RNA 구조가 있어서 그게 일종의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얼개설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뭔가 신호 체계를 주는 세포 하나 자체가 생명 전체인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분열되면서 점점 커지고. 네, 그래서 사실 정자와 난자가 붙었을 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복리로다가 곱하기 2로 계속 곱하기 2로 계속 증식을 해갖고 이제 사람 몸만 애기 몸만 해지는 거고 네네.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의학 바이오 쪽은 그 세포의 활동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네네. 거기에서 그 병을 일으키고 하는 인자들을 중간에 막거나 네네. 제어하거나 네. 활성화를 못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활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연구가 되어 있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세포나 유전자 딴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세포의 겉표면에 뭐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혹은 이제 뭐 유전자 변이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내고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걸로 결국에는 신약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크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치료제들은 세포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나 유전자 단에서 많이 네, 하죠. 항암제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다룬 게 이제 세포단에서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으로 나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네네. 기본적인 자연 세포들이 있는 거고 네네. 암을 죽이는 뭐 면역세포들. 면역세포라고 표현하는 뭐 대식세포라든가 몇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뒤쪽 위에서 그 항암 작용을 하는 뭐 T세포라든가 네네. B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있는데 이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거나 네네.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세포에게 어떤 화학물질을 넣거나 네네. 어떤 절달 체계를 줘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암세포에 약물이나 네. 암세포에 붙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만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없애주기만 해도 암세포가 이제 사멸되다 보니까 이제 암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존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 자체의 변이를 좀 억제시키는 그런 표적 치료제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1세대 항암제는 주로 항암제로 그냥 폭탄 던지는 거고 네네. 정상세포 든 뭐 암세포는 다 같이 죽이는 그런 네네. 계통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표적으로 가는 게 2단계고 3단계는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그런 항암제를 많이 쓰죠. 근데 아직까지 3세대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죠? 아니요.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키투르다 아니면 옵디보가 대표적인데요. 네. 뭐 면역 항암제가 지금으로서는 항암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그렇구나. 1등이 이제 키투르다고 키투르드가 연 매출이 30조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활용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죠. 왜냐면 암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암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암도 이제 통상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암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면역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역세포를 활용한 혹은 이제 면역력을 활용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적응증도 되게 많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암이라는 게 이제 급작스러운 세포 증식 그러니까 네네.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포 증식만 해내는 그러니까 그냥 몸의 기생에서 사는 네네. 게 이제 암세포인데 그 기전이 뭐 폐에서도 나올 수 있고 위에서도 나올 그렇죠. 수 있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이렇게 활성화되는 기전을 딱 끊어주면은 그게 여기 폐암에도 듣다가 그쵸. 위암에도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들의 대부분의 기전이고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들의 적응증이 뭐 최소 뭐 3개부터 뭐 되게 여러 개까지 10개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성공하면은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그렇죠. 면역 항암제들이 특히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 많이 팔리는 걸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블록버스터가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표적 치료제도 어디를 타겟하느냐, 어디를 표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그냥 원래 시장이 큰 암종, 뭐 폐암이나 전립선암, 혹은 이제 뭐 유방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원래 크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바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네. 아니면 이제 암종 중에서도 이제 유방암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많이들 이제 네. 표적항암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세포단에서 전문화된 거고, 이 세포를 분해할 수 있었던 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뭔가 개입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의학 기술이. 그렇죠. 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화학합성 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기반으로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기도 더 어렵지만 효능도 더 좋고, 그래서 조금 더 근간에 가까운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자 하는 의약품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책을 읽다가. 아니, 그 전자현미경으로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네. 볼 수 있고, 아,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약품들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걔네들의 어떤 프로세스에 개입을 해서 프로세스를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유전자 치료제들이 그래서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전자 가위도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개발한 의약품이 작년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은 이제 유전자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만 이제 잘라서 이제 편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의약품 자체가 세포단에서 우리가 뭐 다 조절을 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우리가 딱 타겟하고 싶은 그 부위만 물질이나 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메인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전달을 시킬 때, 네. 뭐 우리 뭐 펩트론이 뭐 이런 구체를 가지고 전구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네네. 그냥 물 주사로 넣어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기술력이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오고, 그게 그 세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뭐 기업마다 너무 이제 다른데 세포 단일 때도 있고, 그냥 아니면은 뭐 유전자 단일 때도 있는데, 유전자에서도 이제 뭐 DNA 기반일 때도 있고 RNA 기반일 때도 있고, 뭐 이게 뭐 회사마다 너무 개발 중인 게 달라서 이게 어디 단에서 진행을 하는지는 또 이제 다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주사를 넣을 때 뭐 근육 주사를 넣고 피하 주사를 넣고 정맥 주사를 넣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걸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주사로 넣는데, 네. 그러면 그거 이제 세포 치료제 같은 건 자기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시켜가지고 네, 세포를 다시 맞습니다. 재진입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약물 같은 거는 뭐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내 세포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만들어진 약물 자체가 보통 이제 항체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유전자 치료제도 그냥 유전자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자꾸 드려가지고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너무 죄송한데, 항체 기반이라면 이게 항체라는 건 사람 세포 안에서 발현된 거잖아요. 뭐 항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항체를 넣어준다면 세포에서 뭐 발현되고 증식된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세포 단에서 이제 증식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 또한. 그래서 바이오리액터에서 네. 세포를 증식시키고 거기서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 방식이나 프로토콜이 이제 기업마다 다르니까 그걸 이제 뭐 CMO나 CDMO 기업에 맡겨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것도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바이오 회사인 CDMO 네네. 가 나오잖아요. 네. CDMO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을 기초적인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MO는 위탁 생산만 해주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CDMO는 조금 더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의약품의 기술이 뭐 들어갔다면 그 기술까지 해서 이제 같이 만드는 게 이제 CDMO예요. 그래서 CMO는 진짜 삼성바이오틱스가 아예 생산만 해주는 그 큰 대규모 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DMO는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많은데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ADC 기반의 항암제들 뭐 이런 것들이 CDMO 계약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가 메인이고 아직은 CDMO 쪽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의약품을 만들고 그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빅파마들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기업에게 맡겨서 생산은 너네가 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빅파마들에게 있어서 신약 개발이 메인이고 신약 개발이 가장 돈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꽃이 신약 개발인 거죠. 마진율도 좋고 업사이드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은 보통 이제 다른 기업에게 많이 맡기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기업들의 수준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또 많진 않아요. 론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이제 성장성이 좋은 CMO 기업들이고 나머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태사 생각하면 딱이네요. OEM 회사. 네네네. 그러면 그건 CMO고. 네. 그다음에 ODM 회사. 네. 이건 CDMO고.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하이테크다. 네, 하이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이테크인 건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시앱텍이나 이런 애들이 CMO 글로벌 탑 기업이 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수량과, 그러니까 그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배양기 바이오리액터요. 배양기 사이즈가 큰 회사가 이기는 거네요. 뭐 그래서 이제 공장 캐파가 어느 정도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이 원하는 시일 내에 좋은 퀄리티로 잘 개발할 수 있느냐 생산을 해줄 수 있느냐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걸 되게 잘 지킨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시 쪽은 CDMO를 많이 했었던 것도 있어서 CDMO를 많이 했었고 이제 뭐 CMO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우시 쪽은 제가 알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단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그들의 전략에는 한몫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지금 IRA 다음으로 이제 발동하고 있는 생물보안법. 네. 여기에 한국 수혜가 상당히 크겠네요. 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CMO와 CDMO 네. 쪽이 결정적으로 생물보안법에는 수혜를 받겠네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는 그 분야인데 여기서 또 이제 왈가왈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랑 비슷한 나라는 이제 인도다. 그러니까 인도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인도 CMO, CDMO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셨을 때 거의 다 신고가를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당연히 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더 높고 어찌됐든 생물보안법은 2032년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뭐 실적 뭐 2배 이상 증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어려울 거고 수주를 맡기고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빅파마들이 그렇죠. 뭐 아무한테나 맡기고 뭐 대충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뭐 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퀄리티가 잘 나오는지 혹은 그 공장에 실사를 갔을 때 괜찮았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수주를 주기 때문에 기존 파트너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 파트너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기간들은 여전히 저는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대규모 수주들도 계속 받고 있어요. 늘어나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실적은 좋아졌겠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 부스팅이 되는 것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종의 이제 반도체로 보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역할이 아까 저희 의류 사업은 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어떤 하이테크라는 측면을 보면 오히려 팹리스 파운드리가 맞겠네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인 CMO를 잘해서 능력이 커지면 CDMO도 증진이 되는 거고 그렇죠. CDMO를 잘하면 TSMC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CDMO 비중이 아까 좀 아직은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CDMO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다 도입시켜 놓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아직 레깅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차후 시간만 조금 지나면 충분히 CDMO 쪽도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쪽도 충분히 지금 뭐 IRA든 뭐 그런 생물보호법의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의학 기술 관련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야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데도 그 의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좀 거기야말로 이제 박사 나오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 어찌됐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바이오에피스도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곳이다 보니까, 연구 인력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고. 네. 그럼 이 시밀러 산업의 미래는 뭐 여전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작년 그리고 올해는 조금 어두웠어요. 좀 어두웠었던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가격들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보통 의약품들이 잘 팔리려면 대형 보험사들, PBM사들에 다 등재가 돼야 뭐 팔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작년이랑 올해 좀 늦었고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선이 끝나고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상관없이 그 두 대선 후보 모두 지금 약가 인하를 굉장히 밀고 있는 상황이고 약가 인하를 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요소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지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빅파마들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특허권이 유지되고 지속된다고 하면 약가를 내리지 않겠죠. 어차피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권 좀 법안이 조금 바뀌어서 특허가 원래는 이제 뭐 7, 80개까지 됐다면 이제 뭐 20, 30개로 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법안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특허권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미국의 좀 지원 이런 것들도 요즘 보이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들과 손을 잡는 대형 PBM사들이 많아지면서 좀 확실히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내년부터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한국이 제일 현재 시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글로벌 경쟁사가 많지 않은 그런 기술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쟁사가 너무 많으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글로벌 경쟁사가 많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항암제 부분은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CMO, CDMO 기업들은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들이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에피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약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외국 걸 가져와서 카피하는 게 이제 주력이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약 쪽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글로벌,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네릭이나 그런 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 신약들, 뭐 녹십자의 알리글로, 면역글로불인제제인 알리글로도 있고 그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거기에 이제 뭐 유한양의 레이저티니까지 이제는 자체 신약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입지를 하나둘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의약품들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업사이드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 의학 관련해서 강국들은 어떠한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이 당연 1등이고요. 네. 뭐 유럽권 나라들도 워낙 빅파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권 나라들도 많고 중국도 요즘에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완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빅파마라고 할 만한 곳은 이제 많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인도 같은 나라가
의학 중간체라든가 원료 물질에 있어서 상당히 뭐 그쵸. 중국과 더불어서 맞아요. 상당한 강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인도랑 중국이 딱 원료랑 음. 밸류체인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인도하고 중국에서 원료를 만든다 하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렇죠. 이건 믿을 수 있어? 쓸 수 있을까 이러는데 근데 전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뭐 빅파마들도 다 검사를 하고 이제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렵긴 하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의 상당히 작지 않은 제약사들이 약국에서부터 시작한 맞아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령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종로가 보령약국 그게 진짜 보령 제약의 맞아요. 원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도 그 창신동의 임성기 약국.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맞습니다. 임성기 약국을 내가 잘 봤거든. 아.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약국 하시던 분이 물론 이제 아.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신기하다. 약국 그 한 세대 반 만에 약국에서 시작해서 제약회사가 돼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의 진입 문턱까지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속도가 빠른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막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서야 좀 여태까지 원격 모았던 게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뭐 해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도 막 엄청 빠른 수준은 아니고 그냥 뭐 그 적당한 수준의 성장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니 제약바이오 산업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네네. 다른 측에서는 우리는 미국처럼 제약 제품에 대한 마진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확고한 의료보험 제도와 약가 정책으로 인해서 약을 만들어도 비싸게 못 팔기 때문에 유인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수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내수에서 돈을 벌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고 그거는 그냥 딱 제네릭이나 이런 캐시카우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이외에 진짜 돈을 벌고자 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 해외에서 다 하는 거죠. 어차피 국내에서는 뭐 그런 뭐 약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만 파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야, 노인 인구가 그렇게 다수가 됐는데도 시장은 별거 아니다. 또 사람 수가 너무 적잖아요. 우리는. 네. 너무 나라가 작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근원적인 궁금증이 하나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네네. 그리고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 네네. 이제 그 시스템이 등재가 되어야 의료보험으로 들어가서 약이 팔리는 그런 네. 구조고 이 등재를 할 때 엄청난 수준의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수수료라고 할 수도 있는 네네.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약을 쓸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시스템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당연히 추정이 되나? 네.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글로벌 그 제약산업에 큰 휘청거림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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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좀 네. 여기 다 나와 있긴 한데 의료 네.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어차피 미국은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하긴 근데 유럽에 있는 뭐 제약회사들도 아직 뭐 여전히 미국보다는 가격을 안 쳐줘도 잘 나가고 있는 거긴 그쵸. 하잖아요. 충분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마진 높은 시장이라 그렇게 그리고 또 사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그 비만약 만드는 회사가 노디스크. 네. 그 청문회까지 네. 당했으나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맞아요. 니들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은 약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비싸지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제약사들 입장에서의 마진은 항상 뭐 정해진 흐름에서 가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근데 미국이 제일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지. 한번 병원에 실려가면 폐가 망신한다. 뭐 맞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참. 네. 오늘 우리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님 모시고 강하나 대표님 모시고 제약바이오 지금 한국 원탑이시잖아요.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 막 물어봤는데도 척척 박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의 바이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바이오를 이렇게 투자하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바이오를 공부해서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니까 오늘 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강하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어떤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에는 책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아, 이게 암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앞부분만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약바이오, 강하나 대표님의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강하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